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매스몽 대표 그리고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동화 수업을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3시간 동안 하는 내용을 30분에 약간 압축을 해서 중간에 조금씩 점프하는 구간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수학은 고통을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즐겁고 재밌는 수학이 있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여기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S&P 500 지수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주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자, 주식이 뭔지 잘 몰라도 뭔가 그래프가 많이 복잡하죠. 자, 이 S&P 500 지수는 지난 30년 동안 변동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IT 버블이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지나서 주가가 오르다가 갑자기 다시 뚝 떨어지죠.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또 꾸준히 주가가 오르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아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2010년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구나. 그런데 이 그래프를 더 확대해 보면 아주 극적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의 S&P 500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1950년대 전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다가 1980년대 들면서 뭔가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기는 것 같더니 2000년이 지나니까 엄청난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2000년 이후에 도대체 소위 말하는 헬 지옥이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누가 맞췄죠? 이야! 이따가 끝날 때 나가면서 상품을 받아가세요. 자, 저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유클리드, 여기는 아르키메데스예요.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수학자들이죠. 자, 이분들 말고도 혹시 이분들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수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설마 수학자들이 내가 어떻게든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괴롭혀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수학자들이 뭘 한 건지 알려면 우리는 과거로 가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3만 년 전에 과거로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구구단도 없었던 3만 년 전으로 갑니다. 뿅! 자, 3만 년 전에 우리는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하는 3만 년 전에 우리는 양을 키웠는데 이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양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꾸 밤 사이에
양이 사라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밤에 나가서 혹시 양한테 무슨 일이 있나 살펴봤더니 밤에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밤에 나가서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됐거든요.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이 얼마나 있는지 기록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양이 이만큼 있는데 이 양이 얼만큼인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거 쉽잖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자, 지금 우리는 3만 년 전에 있습니다. 구구단도 모르고 숫자도 몰라요. 우리는 이 양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짝대기로 그림, 돌멩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돌멩이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그렇죠. 손가락이죠. 오늘 깜빡하고 손가락을 놓고 왔어.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양들의 수를 셌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체크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양을 센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손가락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발전으로서도 최초의 일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아가들도 우리에게 몇 살이야? 나 4살. 손가락 숫자를 처음 쓰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의 최초의 숫자였던 거죠. 여담이긴 한데 이 방법을 찾은 게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이 유일합니다. 생각해보면 800만 년 전에는 인간과 침팬지가 같은 종이었어요. 불과 20만 년 전만 해도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같이 살고 있었죠. 네안데르탈인은 이걸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멸종했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면서 큰 수를 나타내는 방법을 최초로 찾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10,000년 전부터 우리는 양 말고도 돼지를 키우게 됐거든요. 근데 돼지의 수랑 양의 수가 얼만큼인지 이제 우리는 손가락 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해서 몇 마리일까? 손가락이 부족했어요. 손가락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가락까지 쓰면 됩니다. 그런데 동물이 이렇게 많으면 어떡하죠? 손가락도 안 되고 발가락도 안 돼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돌멩이나 끈을 묶어서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물의 뼈에다 빗금을 새겨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런 숫자들을 발견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큰 수를 쉽게 나타낼 수 있었지만 아까 우리의 고민이었던 그러면 돼지의 수와 양의 수를 합하면 몇 마리일까? 이거를 나타내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덧셈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덧셈은 언제 개발이 됐을까요? 이로부터 5,000년의 시간이 더 지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덧셈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집트에 가면 수많은 조각들이 있는데 이거는 카리나크 신전에 있는 조각입니다. 근데 이 그림들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숫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대 이집트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닌데 자, 이 그림들로 숫자를 나타내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생긴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 숫자는 123입니다. 아래에 있는 숫자는 215예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하면 어떡하냐? 정말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338. 정말 쉽게 덧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5,000년 전 사람들이 드디어 덧셈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땅의 넓이를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땅의 넓이를 구하려면 바로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곱하기를 과연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곱하기 2밖에 할 줄 몰랐어요. 아니, 곱하기 2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2 곱하기 23, 이거를 곱하기 2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12 곱하기 1이 12죠. 그럼 얘를 정말 2배 해요. 그럼 12가 2개가 되고, 그러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얘를 또 2배 하는 거예요. 그럼 12가 몇 개가 될까요? 4개가 되고 2배가 되니까 4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또 2배 해요. 그러면 12가 8개가 되고 9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2가 23개 필요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23개가 없는데? 이 수들을 조합하면 되는 거죠. 아, 여기 1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23개가 되려면 몇 개가 부족하죠? 7개가 부족.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머님들보다 훨씬 잘하네요. 자, 7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얘까지 더하면, 그러면 12가 20개니까 몇 개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요. 자, 3개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더하면 정확하게 12가 23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수들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덧셈은 잘했으니까요. 정말 훌륭하죠. 구구단도 몰랐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곱셈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곱셈이랑 너무 다르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곱셈 방법들은 도대체 언제 나왔을까? 자, 우리가 처음으로 수 세는 거를 성공을 했던 게 10,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덧셈과 간단한 곱셈을 성공한 게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나서 수학자들이 정말 많이 살았던 시대가 있잖아요.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죠. 그때 아까 전에 봤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당연히 곱하기를 잘했겠죠? 당연히 잘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계산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산을 하나도 할 수 없었고요. 계산을 할 수 있는 노예를 데리고 다녔다고 해요. 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클리드조차, 물론 유클리드는 계산은 잘했습니다만 유클리드는 계산이 중요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클리드는 기하에 대한 논증기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곱셈 방법이 등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지나서 중세 사람들은 곱셈을 했겠죠? 이제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가 됐을 때도 여전히 곱셈을 못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구구단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곱셈만 해주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바시스트와 알고리스트라고 하는 계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직업이 계산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아니, 도대체 곱셈은 언제 등장하는 거야? 궁금하죠? 곱셈이 등장하게 된 건 그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게 됐어요.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이제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수많은 학문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하는 학문의 중심에 천문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멀리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밤하늘을 관찰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천문학 연구를 하려면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계산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런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좋은 곱셈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장하게 된 게 오늘의 주인공인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에요. 자, 존 네이피어가 사람들이 곱셈으로 고통받는 걸 보고 나 심심한데 계산법이나 연구해야겠다. 그러면서 계산법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존 네이피어가 이런 방법을 발견했거든요. 24 곱하기 38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결했습니다. 24는 가로, 38은 세로줄로 쓰고 가로줄과 세로줄을 만나는 곳에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2랑 3을 곱하니까 6인데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각선 위쪽에 10의 자리, 아래쪽에 1의 자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다음은 4, 3, 12니까 위에다가 1을 쓰고 아래다 2를 쓰는 거죠. 그 다음은 2, 8은 16. 그리고 마지막으로 4, 8은 32.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수들을 더하면 돼요. 여기는 2고 이렇게 더하면 11이니까 받아 올림이 생겨서 1은 위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하면 9가 되고 그 위에는 0이죠. 자, 그래서 답이 912가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과 조금 달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세로셈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곱셈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고 나서 현대식의 곱셈이 등장하는 데까지 250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아무튼 네이피어 덕분에 이제 우리는 곱셈에서 꽤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구구단도 못했다고. 그래서 네이피어는 아예 구구단이 다 써있는 막대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곱셈을 하는 거는 막대를 그냥 겹쳐놓고 덧셈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천문학자들의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천문학자들은 이런 곱셈, 이런 복잡한 곱셈을 해야 되는 거니까. 도대체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게 됐을까? 자, 그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몬 스테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 스테빈은 너무 게을러서 식 쓰는 거를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식을 짧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스테빈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덧셈 여러 번 하는 거를 우리가 곱셈으로 쓰잖아. 그러면 곱셈 여러 번 쓰는 것도 간단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물론 이 거듭제곱을 3의 4제곱이라고 쓰게 된 거는 데카르트가 쓴 거긴 하지만 시몬 스테빈이 저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디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과 2의 5제곱을 곱해봐라. 그럼 2의 세제곱에는 2가 3개 있고 2의 5제곱에는 2가 5개 있죠. 그럼 얘네들을 다 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될까요? 2의? 그렇죠. 8제곱입니다. 2의 8제곱이야? 네이피어는 바로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아, 우리는 곱하기를 하는 건데 거듭제곱만 보니까 덧셈으로 바뀌어 있네? 아,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서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곱셈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64 곱하기 1024를 제가 지금부터 곱셈을 하지 않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먼저 64는 2의 6제곱이고요. 1024는 2의 10제곱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봤잖아요. 아, 이렇게 곱하면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라.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면 2의 16제곱이 되죠. 그리고 2의 16제곱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65,536인 거. 참 쉽죠? 아, 그거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억지스럽긴 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의 16제곱이 65,536이라고? 너 그거 외우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맞아요. 저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아니, 여기 있는 64랑 1024는 2의 거듭제곱수잖아요. 만약에 63 곱하기 1023이었으면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네이피어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네이피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모든 수들을 전부 다 똑같은 수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래서 이런 계산을 미리 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64를 0.999999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64는 1000만 곱하기 0.999999에 1억 1959만 2119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저걸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것들을 모든 수를 다 저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이피어는 했습니다. 네이피어는 무려 20년 동안 저 계산을 했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계산만 해서 모든 수들을 0.999999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는 계산을 다 하고 그거를 표로 만들어냈어요. 사실 네이피어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이피어가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이피어가 건물주는 아니고요. 네이피어는 성주였습니다. 네이피어 아버지가 네이피어에게 성을 사주셨대요. 자, 아무튼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았던 네이피어는 이 계산을 무려 20년을 했고요.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유럽이 뒤집어졌죠. 자, 우리에게 너무나 복잡했던 곱셈이라는 걸 이 표만 이용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복잡한 수가 나와도 그거를 다 이 표를 보고 거듭제곱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덧셈으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다시 표에서 찾아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는데 특히나 이 책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헨리 브리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아서 네이피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이피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님, 그거 아이디어 진짜 좋은데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듭시다. 20년 동안 계산을 해왔는데 그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네이피어는 뭐라고 했을까요? 시간도 많은데 계산하지. 그래서 20년 동안의 계산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자, 브리그스의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0.999999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고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내려오잖아. 그거를 거꾸로 합시다. 1.0000000001 이거를 거듭제곱하고 나가면 계산도 간단하고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만드니까 훨씬 더 좋은 계산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헨리 브리그스의 아이디어였어요. 여담이긴 한데 혹시 이과 나오신 분들 자연 로그의 미수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자연 로그의 미수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얘기는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열심히 하는데 네이피어는 이 계산을 끝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 계산을 시작하고 3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브리그스 혼자 남아서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7년을 더 계산을 해서 드디어 이 표를 완성을 하게 됐어요. 이 책의 이름이 바로 로가리즘, 로그라는 거죠. 이 표는 실제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수들만 딱 골라서 만든 표가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상용 로그표입니다. 자, 제가 상용 로그표를 이용해서 실제로 곱하기 하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2.65 곱하기 7.48을 해라. 그러면 일단 이 상용 로그표에서 2.65를 찾습니다. 그럼 2.6 줄에 6 오니까 0.423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48을 이 표에서 다시 찾아요. 그러면 7.48이니까 0.8739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제 얘네들을 더하면 돼요. 더하면 1.297 되고 여기서 앞에 있는 1은 자릿수를 바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0.2971을 이 표에서 거꾸로 찾습니다. 그러면 2971이랑 똑같은 건 없고 2967이 있는데 그럼 끝자리만 보면 4가 차이 나니까 이렇게 수를 찾아놓고 이제 여기 있는 표를 읽기만 하면 돼요. 1.982 그리고 아까 이 1 때문에 자릿수가 바뀌니까 약 19.82가 됩니다. 저거 참값으로 계산하면 19.82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곱하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표 찾는 것보다. 사실 저 로그의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계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2에 2.37 제곱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는 2를 2번 곱하고 0.37번을 곱해야 됐나? 아닐 거잖아요. 자, 로그라는 게 밑에서부터 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할 건 아니지만 결국 네이피어에 의해서 로그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곱셈, 나눗셈,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거듭 제곱까지 마스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400년 전이고 지금 이런 최첨단 시대에 무슨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냥 계산기 꺼내서 누르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로그라는 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오감은 다 로그 스케일을 따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청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조용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기 숨 쉬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는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들어요. 반대로 천둥번개 같은 큰 소리도 잘 듣죠. 실제로 숨소리랑 천둥번개 소리를 비교하면 실제 소리의 크기는 약 100조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귀가 로그 스케일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작은 소리를 잘 듣게 예민하게 귀가 진화를 했다면 천둥번개 소리를 듣고 우리 고막이 다 찢어졌을 거예요. 반대로 천둥번개 소리를 잘 듣도록 진화했으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우리를 잡으러 오는 밤의 짐승들의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귀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 잘 듣도록 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그 스케일이란 겁니다. 바로 지수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숨소리가 10의 1제곱이라고 하고 천둥번개 소리가 10의 15제곱이라고 하면 우리의 귀는 이 부분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여기다가 10을 곱했고요. 그거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도 로그가 사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진의 진도라든가 별의 밝기, 그러니까 별의 밝기라는 건 우리의 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수소이온 농도 이런 것들도 다 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쩌라고? 난 몰라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왜 2000년 이후에 이런 대혼란이 왔는가 궁금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착각하는 거였다는 거죠. 제가 연도별 등락률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난 100년 동안 연도별 등락률입니다. 과거에도 엄청난 변동이 있었고, 아니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오면 올수록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닌데? 아까 그래프 보니까 요즘에가 그러던데?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던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 요새는 아이스크림 하나가 얼마 정도 하나요? 저 어렸을 때는 쭈쭈바 50원에 사 먹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던 브라보콘이 1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스크림 1000원 정도 하죠. 요새 물가가 좀 올라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랐어요. 1200원으로. 그러면 20%가 증가된 거죠. 제가 학창시절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브라보콘이 200원이 됐거든요. 저의 당시 하루 용돈은 100원이었어요. 매일매일 브라보콘을 먹을 수 있었는데 IMF 때문에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브라보콘을 먹게 된 거죠. 이거는 바로 100% 증가입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여기는 200원 증가했고 여기는 100원 증가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충격은 이때가 훨씬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느끼는 건 덧셈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곱셈, 다시 말하면 비율로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에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자, 아이스크림의 가격 변동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80년대에 1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200원이 됐어요. 2000년대, 2020년대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이 더 많이 오른 걸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이때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는 간격이 다 똑같거든요. 비율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 이제 뭔가 느껴질 거예요. 이 그래프는
비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비율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이런 얘기일 거죠. 거듭 제곱을 하면 값 자체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이 2배로 늘어나니까 우리는 같은 비율로 느끼니 결국 이 지수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로그 스케일로 바꿔봐야 돼요. 얘를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2배가 될 때마다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 1930년대 대공황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보고 나니까 왜 우리의 주식이 요즘에 망해가고 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 얼굴을 보세요. 여전히 이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이분들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연산의 발전이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수학의 세상으로 그리고 더 좋은 인사이트를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매스몽 대표 홍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